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제목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폐지된다. 이제 시험 안 보고도 요양보호사 된다.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월급이 완전히 달라진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말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계속 들려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들 모임에서도, 부모님 돌봄 때문에 알아보는 자녀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 처음 본 분들 입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 완전 달라진다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요양과 돌봄을 둘러싼 환경이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가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월급이 2배가 되는 변화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님 간병비 부담이 확 줄어드는 변화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돈을 통째로 놓칠 수도 있는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요양보호사 시험이 없어지는 걸까요? 정말로 아무 준비 없이도 월급이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떠도는 이야기 중에는 사실도 있고, 오해도 있고, 일부만 맞는 말도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제대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또 정책 바뀐다는 소리겠지 하고 넘기거나, 반대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막연히 불안해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그렇게 흘려보내기엔 너무 큽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생각 중인 분들, 그리고 부모님 돌봄을 고민하는 자녀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빠짐없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안 봅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뀌어 월급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소문처럼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을 기준으로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단순히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변화가 내 통장으로 연결되는지, 반대로 모르고 지나가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끝까지 보시면 요양보호사 월급이 왜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지,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면서도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사람과 아직 기다려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머릿속이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 괜히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말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복지와 돌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 이야기를 전하는 복지자산입니다. 이런 정보는 알고 계신 분만 계속 혜택을 가져갑니다. 앞으로 바뀌는 복지와 돌봄 정책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을 기점으로 요양보호사와 부모님, 돌봄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시험 없어지는 겁니까? 이 질문에 저는 늘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시험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시험이 차지하던 중심 자리가 완전히 밀려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험을 통과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늘 다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시험을 잘 봤다고 돌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시험이 부담돼서 도전조차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 필요 없는 인력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시험이라는 단어는 실력 이전의 마음을 꺾는 벽이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정부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걸러내자가 아니라 확보하자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계속 늘어나는데 요양보호사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낮은 급여, 불규칙한 근무, 감정 노동까지 겹치니 오래 남을 이유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는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인력이 빠르게 늘었고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어르신과 가족이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자격증 구조부터 손보기 시작한 겁니다. 시험은 최소화하고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진입은 빠르게 대신 들어온 이후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구조로 말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자격증을 쉽게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시험 대신 실제 돌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곧바로 돈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바로 요양보호사 월급 400, 500입니다. 처음 들으면 과장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의 간병은 제도권 밖에 가까웠습니다. 보호자가 개인 간병인을 구하고 비용도 전부 개인 부담이었습니다. 병원은 책임이 없었고 요양보호사는 늘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하반기부터 이 구조가 뒤집힙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되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돈을 대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돈을 대는 순간 병원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인력 기준이 생기고 배치 기준이 생기고 무엇보다 정식 요양보호사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사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병원 근무 경험이 있거나 경력이 쌓인 한국인 요양보호사는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먼저 조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월급제로 전환하고 급여를 올리고 근무 환경을 조정하지 않으면 아예 운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구조가 월 380만 원 선에서 시작해 역할과 경력에 따라 450만 원, 500만 원까지도 현실적으로 이야기되는 급여 체계입니다. 근무 방식도 함께 바뀝니다. 하루 종일 붙잡고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8시간 3교대 근무, 환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 같은 명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떠안고 소진되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복지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님을 병원이나 시설로 모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변화의 또 다른 축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돌봄입니다. 그동안 많은 가정이 비용과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선택했습니다. 집에서 모시고 싶어도 제도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르신 대부분은 요양원보다 정든 집에서 지낼 때 정서도 건강도 더 안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봄에 쓰는 돈의 규모 자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급여 한도액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는 집에서도 하루 3시간, 4시간 이상의 돌봄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 변화는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모시면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구조에서 집에서 모시되 국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를 조합하면 예전처럼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 그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특히 치매나 중증 어르신의 경우 인정시간이 늘어나면서 한 달 기준으로
80만 원에서 90만 원 가까운 금액이 현실이 됩니다. 어차피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입니다. 그 시간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제도 안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가족 간병을 사회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 제도들 알고 챙기는 사람만 온전히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요양과 돌봄 제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몰랐어요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센터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누군가는 매달 20만 원 이상을 더 받고 누군가는 그런 수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특히 2026년을 기준으로 수당 구조가 더 분명해지면서 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근속 장려금입니다. 예전에는 3년을 채워야 했지만 이제는 1년만 지나도 매달 장려금이 붙습니다. 1년이면 5만 원, 3년이면 6만 원, 5년이면 8만 원, 7년이면 10만 원입니다. 이 돈은 기본급과 별도로 쌓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까지 더해지면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력 5년 이상과 교육 이수 조건만 충족하면 매달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수당은 규모가 작은 센터까지 확대 적용되며 경험과 책임을 돈으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이 수당들이 서로 겹쳐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가급여 한도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집과 그냥 맡겨둔 집의 서비스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 동행, 단기 보호 같은 서비스도 기준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요청한 사람부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요양과 돌봄에서 가장 큰 손해는 가난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아는 사람은 이미 구조 안에서 숨통을 트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예전 방식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지? 이 변화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막상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뉴스 한 편 보고 끝나는 이야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일을 생각 중인 분들입니다. 2026년 변화의 핵심은 언제 시작했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입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가까운 센터,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면 변화의 수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요양병원, 재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중에서도 국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살아남는 곳이 어디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곳들은 이미 급여 구조와 인력 배치를 바꾸고 있고 앞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나이도 있고 오래 했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는 말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경력은 곧 돈이 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책임 요양보호사 같은 역할이 생기면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현장을 안정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자리를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먼저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일만 하면 예전 구조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재가급여 한도가 늘어났다면 그에 맞게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가능한지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단기 보호가 필요하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이미 인정한 권리입니다. 특히 가족요양보호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바로 급여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어르신의 등급, 질환, 인정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기보다 지금부터 자격증과 교육, 조건을 하나씩 맞춰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제도가 본격화되는 순간 크게 벌어집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요양과 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우리 가정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는지, 그리고 직장인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 문제, 병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결국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이번 주에 병원 가셔야 하는데 내가 시간이 안 돼. 연차를 또 써야 하나? 이 고민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병원은 평일 낮에만 열리고 부모님 혼자 보내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직장을 비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온전히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자녀가 시간을 내든지 죄책감을 안고 혼자 보내든지 아니면 비싼 사설 서비스를 쓰든지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을 기점으로 이 구조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도움과는 다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갑니다. 접수부터 진료 대기, 의사 설명 듣기, 검사 이동, 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그동안 자녀가 하던 역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맡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기존 재가급여 한도와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방문 요양 시간을 줄이지 않고도 병원 동행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다녀오면 오늘 요양 서비스는 포기해야지라는 선택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변화가 가져오는 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직장인 자녀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병원 일정 하나 때문에 상사 눈치 보고 동료에게 미안해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 부담이 동시에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이나 치매 초기 어르신에게 이 서비스의 의미는 더 큽니다.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다시 물어봐야 했던 상황, 약 복용법을 헷갈려서 문제가 생기던 상황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진료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면서 돌봄의 연속성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국가는 가족이 알아서 해라는 방식에서 서서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부모님 돌봄을 개인의 효심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 끌어안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가족의 부담은 조금씩 나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병원, 집, 시설을 오가며 끊어지던 돌봄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을 가진 요양보호사, 정보를 알고 움직이는 가족, 그리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가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앞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걸 놓치면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체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 변화의 공통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도는 좋아지고 있고 돈도 풀리고 있고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난 별로 달라진 걸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행동으로 옮겼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복지 제도는 늘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는 순간 모두에게 자동으로 떨어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기준이 생기고 선택지가 늘어나고 길이 열릴 뿐입니다. 그 길을 실제로 걷는 사람만 혜택을 체감합니다. 요양과 돌봄 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변화 역시 알면 끝이 아니라 알고 움직여야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한도가 올랐다고 해서 센터가 먼저 전화를 걸어 이제 서비스 늘려드릴게요라고 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도 자격증 따셨으니 이제부터 드릴게요 하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신청하고 요구해야 현실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괜히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센터랑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떼쓰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국가는 이미 예산을 책정했고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걸 쓰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돌아갈 뿐 남겨두면 사라집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이 인정되는지, 장기근속 수당 대상인지, 선임 수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센터 입장에서는 조용한 사람이 가장 관리하기 쉬운 사람일 뿐입니다. 구조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질문하는 사람이 결국 앞서가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도 이제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버티는 효도에서 제도를 활용하는 책임 있는 돌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건 부모님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래 잘 모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족이 쓰러지면 돌봄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를 쓰는 건 편법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제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 직업으로 제정이 되고 가족 간병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고 병원과 집을 오가는 돌봄은 시스템 안에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예전 방식에 머무르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정리해야 할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막연한 불안 대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은 요양과 돌봄을 각자 도생으로 버티던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늘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막연한 준비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체크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의 경력이 몇 년인지부터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인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관련 교육은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근무가 가능한지 혹은 재가주야간센터 중 국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라면 체크 포인트는 더 분명합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 등급은 몇 등급인지, 재가급여 한도는 얼마인지,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시간이 그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가 가능한지, 단기 보호를 쓸 수 있는 상황인지,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했을 때 급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이걸 혼자서 다 알아보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권합니다. 센터에 전화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문의하세요. 우리 부모님 한도 얼마인지 알고 싶다. 이 제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질문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요청한다고 해서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 안에서, 이미 책정된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미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는 쪽이 손해입니다. 요양보호사든 가족이든 지금 이 변화 앞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좀 더 지켜보자입니다. 제도는 준비된 사람부터 흘러갑니다. 뒤늦게 뛰어들면 이미 자리가 차 있고 조건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를 모으는 단계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화의 끝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시간, 나 자신의 삶,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돌봄 구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도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안 본다더라. 월급이 확 오른다더라. 뭔가 크게 바뀐다던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 막연함 속에는 기대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함께 오신 지금은 그 변화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6년의 변화는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집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혼자 짊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값싼 노동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으로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이 부모님을 돌보는 시간 역시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아니라 사회가 인정해야 할 노동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작은 제도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제도는 문을 열어두었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움직인 사람입니다. 자격증을 준비한 사람, 경력을 정리한 사람, 센터와 공단에 직접 문의한 사람, 부모님의 상황을 다시 점검한 사람, 이 사람들이 먼저 달라진 삶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정보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번 달 안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시라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센터에, 공단에 혹은 본인이 일하는 기관에 묻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한 번의 질문이 앞으로 몇 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혼자 버티는 효도가 아니라 제도를 활용하는 책임 있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모시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안 봅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뀌어 월급이 달라집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시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월급이 되고 삶의 여유가 되고 가족의 안정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그때마다 불안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부모님의 돌봄, 그리고 가족의 삶을 지키는 정보, 복지 자산에서 함께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